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전통적으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해에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거나 또는 고득점 또는 수석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푹 쉬시면서 잘 좋은 결과 기다리시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대천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험을 간단하게 총평하자면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다. 더 다행인 것은 제가 3월 13일 날 최신 판례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최신 판례에서 제가 꼭 나온다. 이거 안 나오면 내 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꼭 나온다라고 했던 최신 판례가 2번 문제에서 선지 4개로 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다 싶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판례 특강 들었던 분들은 아마도 그 문제 보시면서 더욱더 자신감이 업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자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띄워놨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의 자 우리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2024년도까지는 뭐 작년에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고 했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고요. 자, 당장 오늘 본 시험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제1편이 서론 파트죠. 서론 파트에서 이례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에 관한 문제, 사실은 그거는 종합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 문제에다 편제를 시켜놨고요. 한동안 한 10년, 15년 정도 안 나오다가 자 올해 아주 이례적으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2편에 수정의 주체 있죠. 법원 파트. 변호인 파트, 또 피고인 파트 이런 것들은 뭐 출제가 빈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어김없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수사 파트, 자 공소 제기 파트에 관한 문제가 이 검찰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만 수사 파트는 어김없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20문제라고 했을 때 말이죠. 다음에 공판 절차. 와 증거 재판, 이게 이제 제4편의 공판 파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8문제나 출제가 되었군요. 그래서 이 공판 절차에 4문제, 그다음에 증거와 재판의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늘 같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상소재심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도 늘 예년처럼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형집행에 관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이제 이거 언젠가 이게 터질 겁니다. 근데 올해는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 문제, 아까 제가 1편의 서론 파트에 관한 문제도 종합 문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 문제가 총 그걸 포함해서 4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종합 문제가 좀 그래도 좀 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종합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많이 나와서 그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종합 문제도 해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선을 다했고 제가 마지막에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다 살아 돌아오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프로 자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검찰 마수에 이 판례를 묻는 선지와 주문을 묻는 선지를 구별을 해봤습니다. 총 자 20문제에 선지가 4개씩 80개 선지라고 했을 때 자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그 전년도까지 작년도까지는 58대 22, 56대 24 그래서 주문이 뭔가 약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는 주문이 약간 소강 상태로 약간은 줄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최신 판례도 많고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들이 많은 바에서 판례의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특히 여기 최신 판례 지문이 또는 최신 판례 선지가 4개나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3월 13일 판례 특강한 그 내용 중에서 4개가 나왔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조문을 묻는 선지가 16개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조문을 묻는 선지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또 이론 관련 그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쪽에서 순수 조문이 아닌 판례가 아닌 순수 이론 관련 선지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2개를 제외하면 조문 관련 선지는 16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20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조문을 등한시하시지 말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조문 특강을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박스 형식의 문제가 올해 5문제 나왔습니다. 5문제인데 다행히 선지가 4개씩 4개짜리의 선지,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모두 몇 개인가라는 2세대 박스가 아니라 1세대 박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뭐 기억, 니은, 뭐 니은, 니을 이런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간다면 자, 딱 풀고 갈 수 있는 막바로 보자마자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옳은 거 고르기 문제는 뭐 그러니까 그닥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교정직 분들의 시험 보신 형소법 개론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 형소법과 형소법 개론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1번부터 13번까지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7문제만 다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경향의 분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형소법이든 형소법 개론이든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론이라고 해서 좀 더 10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정직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것도 2025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1편의 서론 파트의 문제가 공통되는 문제로서 있었고요. 종합 문제에다 제가 편제를 시켜놨고요. 승인 주체, 자, 피고인, 변호인, 법원 아주 골고루 한 문제씩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사 파트에 관한 문제. 자, 공소제기, 검찰 마수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던 공소제기 파트를 오히려 교정직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형소법과 형소법 개론 내 차이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뭐 언제든지 어느 편이든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튼 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제4편의 공판 절차와 증거재판 합쳐서 제4편의 공판이라 부르죠. 자, 똑같이 예년처럼 8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8문제씩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이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소재심도 아까 검찰 마수와 똑같이 2문제.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교정직의 특성상 형집행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출제를 좀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출제자의 큰 뜻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문제, 아까 서론 파트에 관한 문제 한 문제를 포함해서 총 3문제가 종합 문제 나왔습니다. 종합 문제가 조금 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 올해는 그래도 선지 자체가 늘 익숙했던 이런 선지들로 구성되어서 아마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판례를 묻는 선지와 주문을 묻는 선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총 80개 선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판례를 묻는 선지가 64개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문을 묻는 선지가 16개나 나왔습니다. 자, 최신 판례 똑같습니다. 최신 판례 그 2번 문제가 공통되는 문제니까 아까 검찰 마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문을 묻는 선지가 16개 나왔는데 여기에 이론 관련 문제 선지가 2개가 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14개 선지가 나왔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많이 약진을 하다가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은 조문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박스 형식의 문제 4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옳은 거 고르기 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내년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러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자, 시험 보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니까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PT를 바꿔서 자, 해설 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가
우리 교정직과 검찰 마수직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13번까지는 검찰 마수 교정직 모든 분들,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경청하여 시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 또 선지들이 기출되었던 선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1번 선지는 말이죠.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328조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두 음자를 따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경포. 자, 포. 이 포와 관련해서 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볼 때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명백하다. 이럴 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공소장으로 보아서 명백한 경우. 뭔가 심리를 하고 좀 더 들여다보았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대목이 아니고요.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딱 보자마자 범죄될 만한 사실이 없다. 이럴 때는 공기결로 땅 쳐내죠.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봅니다. 무죄 판결. 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유의 기재 있죠. 이유. 자, 이유는 말이죠. 39조에 따르면 제가 누차 강조드렸고 암기를 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했죠. 자, 재판 전체 중에서 명령, 그다음에 결정이라는 것 중에서는 상소불허 결정, 상소불허 결정, 이 딱 두 개만, 딱 두 가지만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특히 무죄 판결 이것도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죄보다는 덜 기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은 323조에 따라서 강하게 이렇게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만 무죄 판결은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되지만 아주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합리적 이 범위 내에서나마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죄 판결임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건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나 키워드 하나 보이죠? 외국 판결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자, 외국 판결 이거는 그 나라에 가서 뭔가 하소연을 하든지 알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외국 판결은 대한민국에는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재차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4번 이거는 뭐 한눈 감고 풀어도 다 맞출 수 있는 선지였죠.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당초부터 자, 헌법 위배되어 이것이 키워드고요. 당초라는 거 소급자,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의원결정. 어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위헌결정을 딱 때리면 당의 형벌 관련 법령은 소급해서, 즉 당초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자, 소급해서 당초부터 처벌 법령이 없었던 꼴이 되므로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때린다고 했죠. 면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무죄 사유에 해당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죠. 이거 안 나오면 제가 목을 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다행히 이게 나와서 제 목을 따지 않고 그냥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 증거 남아있죠. 3월 13일 날 했던 거. 자, 이거 아주 A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1번 유리물은 어디 있냐면 218조. 자, 108조도 있고요. 108조도 있고, 자, 218조도 있는데 218조에 소유자, 소주의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놓고 간 유리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니 또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놓고 갔으니 굳이 영장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바와 같이 영장주의 예외 6번째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이 중에서 유리물 요거 자 최신 판례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1번 선지에 그대로 나왔고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OX식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OX식으로 바꾸는 대로 1번 선지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요. 자, 유리물 누군가로부터 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물건, 누군가가 누굽니까?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른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는 참여권자의 참여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그러나 유류물은 누군가 놓고 갔습니까? 누군가가 누굽니까? 자, 모르는데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그래서 이 참여권자의 참여라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범죄 현장에 피의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 떨어뜨린 물건으로서 유류물이 있다. 그건 나중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유류물이라 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무조건 다 참여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누군가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는 유류물의 경우에는 참여권을 따로 보장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것만 틀린 게 아니라 이것도 관련성의 제한도 없습니다. 왜? 유류한 물건은 그 사람이 뭐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거나 다 뒤진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관련성에 관한 제한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아마 내년부터는 또 저게 아주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터지면 계속 재탕 3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2번 선지 이것도 자 최신 판례죠. 이미 제출물에 따른 압수 요겁니다.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거 자 뒤에 보면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물 목록을 작성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무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중에 환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압수물 목록을 현장에서 바로 자 작성해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자 그러면 4번 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장에 대한 압수 및 대상물에 관한 확인 조치가 끝나면 이것으로 압수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면 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이 압수물 목록의 작성 교부는 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이며 2번 선지처럼 임의제출물에 의한 압수물의 경우는 또 똑같이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확인 조치 끝나면 압수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면 이 현장에서 바로 이 압수물 목록은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압수 종료 이후에 여기 뒤에 볼게요. 여기부터 자, 이 뒤에서 관련성 여부는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사 내지 조사는 압수 절차 종료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므로 자, 이것이 끝나야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후적인 사정이 자 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압수 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히 요 종료 직후 막바로 압수물을 자 압수물 목록을 작성 교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수 직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 자 당연히 바로 했어야 됩니다. 이거 혜택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바로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도 가자고요. 3번 선지 가장 최신 판례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123조에 보면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1항은요.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등은 거기에는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과 3항은 그 공무소 이외에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 여기는 자 주거주 등을 참여를 시켜야죠. 만약에 주거주가 없다면 주거주가 참여할 수 없다면 이웃 사람이라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요. 참여를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상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상 적어도 압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또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참여를 안 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켰다. 이거는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위법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최신 판례였고요. 자, 최신 판례 특강을 잘 들었던 분들은 아마 손쉽게 문제를 풀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공판 절차에 관한 문제고요. 이거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단 3번 선지부터 보자고요. 제가 뒤에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게 딱 2개가 있다.
자, 그 중에 한 개,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공개 금지 사유는 일본 선지 올라가 볼게요. 일본 선지처럼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안한선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었고요. 자, 안한선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금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봐줍니다. 뒤에서 하자가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뒤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에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으로써 무조건 위법한 것이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연습했던 것이죠. 자, 1번 선지 올라갑니다. 이건 법원 조직법과 헌법 제 109조에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공개하지만 심리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정도 눈여겨봐 두시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유를 붙여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도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죠. 자, 이 피고인의 동의, 그다음에 재판장의 허가.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 공판정 안에서 촬영,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언제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딱 맞는 이러한 선지이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는 직접주의,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가지고 재판의 기초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 형성을 하게끔 하는 이런 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연히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함에 있다.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해야만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은 정답이 3번이 되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갔다면 몇 초 만에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른바 종합 문제입니다. 자, 이 종합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롭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같이 올해의 선지들은 뭐 그닥 어려운 선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편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봤더니 재판기관과 그다음에 수사기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탄핵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소추와 수사는 검찰, 우리 검사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소추를 하게 되면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의를 우리가 탄핵주의, 양기관을 자 같이 보는, 즉 하나의 기관이 수사도 하고 소추도 하고 재판도 하는 이런 구조를 규문주의라 부르고요. 자, 규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저 탄핵주의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고분리 원칙이라 부른다라는 거 했었죠. 자, 1번 선지는 순수 이론과 관련된 선지입니다. 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판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순수 이론 관련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조문이죠. 자, 맹인대 공소 취소 나왔습니다. 255조에 따르면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네, 맞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리 공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1심 선고 전이라면 얼마든지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도 우리가 많이 봤었죠. 이거 법조문이잖아요. 변호인 나와 있고요. 기피 신청 18조 2항에 있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 기상동정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거 기피 신청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소제기, 증거동의, 그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권. 자, 많이 했던 대목이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선지는 뭐 기출이 여러 번 되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주관적 불가분, 형소법 제 233조 나와 있는 주관적 불가분, 이거 무슨 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까? 친고죄의 고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이른바 전속고발 사건, 여기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고발도 마찬가지고 반벌죄에서 철판화 불본도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불가분은 오직 친고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선지 갑니다. 이 공소장 변경 문제는 우리 국가직 시험의 단골 메뉴이고요.
일본 선지는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소 제기 파트에 붙여야 될 선지입니다만 공소장 변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소장 변경 파트에 붙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일본 선지도 뭐 한 몇십 번 정도 이렇게 기출되었을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일단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 시점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항상 당초의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의 기준은 말이죠. 변경된 사실에 관한 형을 기준으로 기간이 바뀐다. 그래서 변경된 사실에 관한 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바뀌고 판단의 기준 시기는 당초의 공소 제기 시 그래서 완성되었다면 면소를 드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었습니까? 그다음에 2번 선지도 아주 전형적인 선지이죠.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이거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을 왜 하는 겁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특별히 뭐 다른 사실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이러한 선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1994년도 알죠? 1994년도에 강도상해와 작물 취득죄 케이스부터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에서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거기다가 이제 1994년도 강도상해와 작물 취득죄 케이스부터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넣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태원 햄버거 사건 등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는군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다. 법원도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러면 스스로 이걸 수정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습한 대로 그대로 봤다면 뭐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상소와 관련된 문제고요. 요즘 상소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지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거 쏟기 쉽다고요. 쏟기 쉽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쏟겼습니다. 이렇게 쏟긴다고 이렇게 쏟길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봐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니까 불변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1심에서 A, B 두 개의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둘 다 유죄가 나오면서 합쳐서 5년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해서 들어왔더니 A가 무죄가 나왔더라. A가 무죄가 나오고 B만 유죄로 인정된다더라. 근데 5년을 때려요. 쏟기 쉽다고 했죠. 5년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형량을 정하는 건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렇지만 불변금 때문에 1심보다 중한형만 선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본다면 일부를 무죄를 때렸는데 형량이 감형이 안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중간형만 선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불변금. 그다음에 2번은 파기환송.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죠. 그러나 기속력이 있으나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서 기속력에 기초되는 증거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건 기속력이 부정되고 있다는 달리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또 요즘 최신의 그 판례들도 강하게 이렇게 강한 옷조로 판시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항소권 회복 청구를 왜 합니까?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항소심의 재판을 받고자 제2심 있죠. 항소심의 재판을 받고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주면 항소심이 진행된 겁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나 여기 앞에 봤더니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되었답니다. 항소심이 끝났답니다. 항소심이 끝난 마당에 뭘 항소심의 재판을 받고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겁니까? 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막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4번 선지는 2024년 법원직 기출 문제 그대로 뺏겨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출 문제집에서 2024년도 문제는 제가 더욱더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겁니다. 자, 일단 공시송달 진행하면 이거는 법원의 잘못이 배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상속권 회복 청구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46조에 따르면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른바 7일 내에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하게 돼 있죠. 자, 근데 지금 공시송달로 진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작 모르고 있죠. 나중에 이 선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 드디어 검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검거되어 수용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유임이 발견되는 겁니다.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이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시점부터 7일 내에 이렇게 상소 이 권 회복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된 날로부터라는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해소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기출 문제의 호환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확인 좀 해두시고요. 다음 7번 갑니다. 재심인데 재심도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죠. 자, 1번 선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기출 문제집에서도 많이 봤던 겁니다. 재심 청구를 한 후에 그 청구에 관한 결정, 이른바 재심 개시 결정 절차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 절차 도중에 저 재심 청구인이 사망했습니다. 자, 원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을 하고 상속인이 와서 이어받도록 합니다. 이어받는 걸 수계라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재심에서는 중단 수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 도중에 재심 청구인이 사망하면 중단 수계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중단 수계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풀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가 정답이죠. 431조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재심 개시 결정할 때 법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조사는요,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신청권이 없으므로 아무리 당사자가 사실조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권이 없는 이런 상황이므로 이것에 따라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걸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다면 배척하는 재판을 했다면 고지를 했어야 되죠. 근데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7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많이 했었죠. 420조 5. 이거는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죄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면소를, 그래서 공소기각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유죄의 형을 받은 자가 형 면제를,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이때 재심을 받아주자. 이게 420조 5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대목이 바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라는 뜻이 뭐냐. 이거는 여기다 초점을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벼운 죄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별개의 가벼운 죄, 가벼운 별개의 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고요. 자, 공소기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까 420조 5를 제가 인용해 드렸죠. 맨 앞에 뭐라고 되냐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면소를, 공소기각은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걸로 딱 그냥 풀어가면 됩니다. 무죄나 면소를 받을 경우에만 재심을 받아주는 거지,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특사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이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을 없애고자 나는 무죄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과 기록을 없애고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특사로 형 선고이력이 상실된 것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8번 갑니다. 8번에 박스 형식의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억 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많이 했죠. 원래 피의자 쓴문, 요거는 임의수사이죠.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속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놈들은 안 나와? 안 나오면 저 영장의 힘으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통비법, 이것도 많이 했죠. 자, 통비법상의 감청, 즉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감청이라 하면 이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가 영어로 ing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포함될 뿐은 이미 수신 완료된 이른바 과거분사형으로 ED,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들어맞네요. 우리가 여러 번 풀었던 것이고, 자, 디귿선제, 이거는 전통적으로 진짜 10번은 넘게 기출되었다. 10번이 뭐야? 20번? 세보지 마세요. 자, 217조. 자, 2항 3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영장주의 예외 두 번째,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색검.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 217조 1항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24시간 내 영장 없는 압색검. 자, 이렇게 압색검을 했을 때, 특히 압수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색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최장 시한을, 종료 시한을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자, 전통적으로 많이 바꿔놨던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봅니다. 이 진술 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요거 아시는 내용이죠. 이 피의자 지위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입건이라는 이러한 형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도, 여기 있죠. 형식적인 입건 등의 사건 처리를 밟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면 피의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때 되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이게 그렇죠, 맞죠? 니은과 리얼이 옳은 거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도 중간 문제이죠. 자, 이런 문제가 좀 선지를 어렵게 했다면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을 터인데, 아까 소개를 한 바와 같이 선지가 그닥 어려운 선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똑같이 어려운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다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선지는 우리가 또 작년에도 기출된 걸 또 한번 재탕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결정, 이거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면 재량껏 하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따라 이건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 끝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은 18조 1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관은 정상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자, 2번 선지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그다음에 재소자 특칙. 자, 형소법 344조에 이른바 재소자 특칙은 제가 순수하게 for 피고인, 순수하게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피고인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권은 누가 합니까? 이건 고소인 고발인이 합니다.
고소인 고발인이라는 재정신청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재소자 특칙이 여기에 준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은 딱 7일 내에 반드시 법원에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교도소장님에게 제출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제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일부 상소죠. 상소 파트. 자, 경합범. 자, 이거를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고 많이 연습했죠. 경합범은 가분입니까? 불가분입니까? 가분이죠. 자, 가분적이라면 일부 상소가 허용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만 딱 항소를 하게 되면 또는 상소를 하게 되면 가분적으로 무죄 부분만 올라가고 무죄 부분만 심판하고 그래서 무죄 부분만 파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로 불렀죠. 키워드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한다는 건 파기. 자, 파기를 했다면 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366조에 따라 환송을 해야 됩니다. 왜? 자, 1심에서 한번 보세요. 공소 기각이 떨어지면 실체 심리를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저게 잘못되었다고 파기를 하니 여기서 갑자기 실체 심리를 하게 되면 신급제도를 무시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1심부터 차근차근 실체 심리를 하라는 이유에서 환송을 하게 됩니다. 환송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정답이 9번은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전문법칙. 이것도 참 많이 했던 거죠. 박스 형식의 문제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연습을 많이 했던 것들만 자,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아니면 본래 증거인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에 키워드가 이겁니다. 진술 내용이 문제된다면 전문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진술했다는 존재 자체만 문제되면 이거는 원본 본래 증거가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이 거꾸로 됐죠. 내용이 문제되면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문제되면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요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자, 한 번 전문이 되고 또 한 번의 전문 진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기억나죠? 원진술이 있고요. 자, 이것이 전문 진술로 그다음에 전문 진술이 다시 또 한 번의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옮겨지는 재전문 진술 요거까지는 우리 판례가 증거 능력을 주지 않겠노라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증거람에 동의하면 몰라도요. 그래서 여기에 증거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거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렇게 나왔다면 요거는 증거 능력을 줍니다. 요거는 증거 능력을 주지 않지만 요건 준다라는 거. 자, 지금은 위에 있는 쪽이니까 당연히 선지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겹도록 했었죠. 구속 접부 신문 조서 요거는 같은 법원법관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11조로 보지 않고 315조 3으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11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15조 3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릴도 뭐 수십 번 기출되었었죠. 증인이 증언 거부를 합니다. 이게 정당하게 증언 거부를 했던 정당하게 증언 거부를 했던 정당하지 않게 증언 거부했던 증인이 증언 거부한 것을 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립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자,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으니 314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를 틀렸습니다. 기억과 리를 틀렸고요. 자, 리를 맞았네요. 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맞네요. 잘못 보았네요. 리를 맞고요. 그러면 뭐가 틀렸죠? 기억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리을이 됩니다. 11번 가자고요. 자, 이례적으로 제1편에 서론 파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10년 더 됐을까요? 자, 그렇지만 내용에 있는 선지에 있는 내용들은 1편에 국한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 3편 수사 파트,
또는 공판 이렇게 넘나드는 문제라서 이거는 서론 파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종합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런 분석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 안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규칙의 118조 2항 이 나와 있는 공소장 1번조입니다. 자,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한 장만 괜히 다른 거 첨부하지 말라. 괜히 다른 거 인용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가 공판정에 적재적소에 탁탁 제출을 하자라는 이런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소장 1번주의는 당사자주의의 하나의 실현 제도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주의의 발현이다. 왜? 검사가 모든 걸 갖고 있다 보니 검사에게 중점이 놓여지죠.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러한 순지입니다. 치유,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형소법에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 동법에 따르면 이러할 때는 법원이 검사에게 치유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298조 제 2항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죠. 법원이 그 타이밍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으면 다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처럼 치료 감호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요구하죠? 법원이 요구하죠. 법원이 요구한다는 것은 법원의 중점. 그렇다면 다시 직권주의가 여기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구한다. 요구를 누가 한다? 법원이. 그러면 직권주의가 여기에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자,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죠. 대한민국 형사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며 직권주의를 가미한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지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번복 진술 조서입니다. 공판정에서 이미 피고인이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공소 제기한 후에 그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번복하는,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공판 중심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당사자주의를 완전히 깨부시는 이런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번복 진술 조사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번복 진술 조사 방식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각색을 한 것입니다. 이건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또 공판 중심주의에 반하고 잘못되었다 위법한 수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12번 갑니다. 국선 변호.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기억선제부터 뭔가 생각을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용어를 저기다 붙여놨죠. 자, 그러나 아는 분들 알 겁니다. 사무단 3년 이상. 무슨 사건이죠? 네, 국선변호 사건. 사무단 3년 이상은 33조 자에 따라서 국선변호 사건입니다. 국선변호 사건은 곧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요. 따라서 자, 여기에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된다. 33조 1항에 있습니다. 제6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3년은 뭐죠? 긴급체포고요. 사무단 3년이니까 당연히 국선변호 사건이고, 자, 이 국선변호 사건이 곧 282조에 따른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국선변호 사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282조 단서에 따르면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왜? 다 끝난 마당에 판결만을 선고하는 길에 뭘 참여합니까? 그래서 282조 단서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빈곤. 이거 33조 2항 유일한 무슨 국선이라고 했죠? 네, 청구 국선입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청구하면 변호인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 디귿선지 우리가 뭐 뒤지게 많이 했죠. 이거는 자, 이거는 201조에 2에 나와 있는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서 8항과 9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없이 피의자만 혼자 나왔다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묻는다고 했죠. 네 혼자니? 라고 묻고 만약에 혼자라면 그 즉석에서 변호인 선정해 줍니다. 이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은 왜 선정되었습니까? 최대한 피의자를 도와서 영장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할 일 다 했음 집에 감. 그러나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한번 도와줘야죠. 그래서 1심까지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이고, 자 리을 선지도 많이 했죠. 이해가 상반된 키워드입니다. 이해가 상반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해가 상반되는데 한 사람의 변호인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다면 동일한 변호인이 도와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해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되죠. 자,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자, 피고인 갑이 법무법인을 변호인 선임하고 그다음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했는데 담당 변호사가 다른 피고인인 을을 위한 국선으로 선정되었다. 여기는 사선이고 여기는 국선일지 몰라도 어차피 한 사람의 변호인 붙는 건 똑같죠.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정답은 이것도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2번의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자, 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 이것도 많이 나왔죠. 자, 15조 관할 이전 있죠. 아주 이례적으로 오랜만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 15년 더 되었을 겁니다. 이게 예전에 자주 나오다가 뜸했다가 올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자, 관할 이전과 관련된 15조 사유 중에 15조 제2호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지방의 민심, 범죄의 성질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전두환 사건을 보통 예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이런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있죠.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님께서 검사의 이송 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 재판의 공평을 해치는 거냐? 자, 그렇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재판의 공평을 해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래서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없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선지입니다. 아마 제 기본서에 보면 거기 붙어 있습니다. 2번 선지는 많이 했었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제8조 2항 있죠. 8조 2항이 항소심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단독에서 합의로 바뀌면 고등법원으로 직권 이송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고요. 직권 이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8조 2항은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을 때 합의부로 직권 이송한다. 그러니까 항소심이니까 고등법원으로 직권 이송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3번 선지 봅니다. 3번 선지 거꾸로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뀌었답니다. 이건 그냥 합의부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굳이 단독으로 보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재배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 이송할 필요가 없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됐고요. 저건 엄청나게 요즘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소법 제5조 관련 사건의 관할 중에서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맨 끝에 봅니다. 반드시 병합 기소,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련 사건이 발견되면 병합 심리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이제 14번은 우리 검찰직 전용 문제입니다. 자, 검찰직 전용 문제를 먼저 풀죠.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직 문제의 나머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자, 이것도 많이 봤던 또 많이 연습했던 선지이죠. 반벌죄에서 처벌 불원 또는 철회. 기억나죠? 자, 이것은 분명히 수능조건입니다. 저거는 없어야 되는 있어서는 안 될 수능조건에서 소극적 수능조건이고 이건 직권조사하게 돼 있죠. 수능조건이므로. 자, 2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번 선지도 비교적 최신 판례고요. 성년 후견인 절대로 대리할 수 없다. 반벌죄에서 철회나 불원은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절대로 대리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속지 말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철회나 불원은 절대 성년 후견인일지라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선지도 많이 했었죠. 증거동의 언제까지 취소 처리할 수 있죠?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자,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는 변호인 선임에 추한 부정. 따라서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변호인이 자, 재항고장을 먼저 제출했다고요? 무효입니다. 뒤에 가서 부랴부랴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추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15번 갑니다. 1번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조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번 선지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규칙에. 자,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이거죠. 자백 진술 그 내용을 하고 있다면 자백은 언제 조사한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 여러 번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뭐 한눈에 풀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도요. 증거 신청에 관한 채택 결정. 자, 이거 판결 전에 수긍 절차에 관한 결정입니다. 즉 403조 1항 403조 1항에 따라서 판결 전에 수긍 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거 함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전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면 판결 전체를 상소 이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2번 선지 판례 그대로 그냥 스캔 떠서 그대로 지문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도 많이 연습했었죠. 자, 무죄에 관한 자료. 이건 처음부터 증거 능력이 필요 없죠. 근데 저기에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증거 능력이 요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뒤에 진정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게다가 변호인의 의견,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서야 비로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가 없다가 되고요. 자, 4번 선지. 자, 얼마나 조문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이거 294조 2항에 있는 거. 자, 첫째, 이거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제출. 이걸 실기한 증거 신청에 각하라고 불렀었죠. 중과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각하할 수 있다. 자, 이거 강조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낸 게 아니라 요걸 냈군요. 판결로서 각하가 아니고 결정으로 각하입니다. 판결 아닌 결정. 이거 틀렸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뭐 틀리지 않으셨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공판의 준비. 1번은 증거 개시와 관련된 거죠. 266의 3에 증거 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피고인 변호인이 먼저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면 이때는 검사가 자,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제한적 증거 개시라 부르고요. 왜 피고인 변호인이 먼저 이런 요구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266의 11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제1의 공판기일 후에도 다시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266의 15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걸 기일과 기일 사이다 해서 기일 간의 준비 절차라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이거 266의 7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자,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할 수 있죠.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서 자, 신청을 했을 때 이거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갈 길음으로 여기서 발목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자, 4번은 피고인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은 요하지 않지만 출석할 수도 있고 법원도 소환할 수 있다. 266의 8에 있었고요. 17번 갑니다. 자백의 보험법칙 이것도 우리가 뭐 많이 했었던 것이고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만 나왔죠. 자, 자백의 보강 증거는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합니까? 자, 이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진실성 남보소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건 딱 들어맞고요. 니은범이다. 범행을 자인하는 걸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자, 이것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라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인즉슨 범행을 자인하는 걸 들었다는 내용이죠. 내용인즉슨 자백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될 수 없습니다. 왜? 자백은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으므로. 자백은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백은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으므로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하자고요. 이 공범인 공동표현의 진술 이것만은 자백의 보강법칙에서 처음부터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백으로 보지 않고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강 증거가 처음부터 필요치도 않고 또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겠나죠. 그 다음에 리을 봅니다. 여기에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얼마든지 보강 증거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딱 외우라고 했죠. 침투 이렇게 외웠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다음에 어울려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디귿과 리을이 맞군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마도 이건 디귿과 리을이 맞네.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맞고요. 자 디귿과 리을이 틀렸죠.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역 니은이 맞고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18번이 자 나왔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는 문제죠. 반벌죄에서 말이죠. 자 희망하지 않는다는 불원 철회는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죠. 자유로운 증명 대상. 왜? 범죄 사실이 아니므로. 그다음에 2번 갑니다. 구속요건 해당 사실 엄격한 증명. 오케이. 근데 이제 뒤에 보세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어떻게 직접 증거의 증명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구속요건을 추인케 하는 사실로도 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거 사용해서 안 된다니까요. 왜? 범죄 사실,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한다면 유죄 쪽으로 갈 텐데 그거 절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이게 장량 감경 사유죠.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정황, 그다음에 동기, 수단, 결과 이런 것들이 제51조에 나와 있는 형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이른바 장량 감경 사유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뭔가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뒤에 보면 자 증거로 자격 그다음에 증거조사 방식 후회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양형에 조건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자 특별히 법률 규정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상당한 방법으로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4번 몰수 추징. 자 알죠? 자 한번 몰수 추징은 비록 형벌이지만 부가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친고죄, 반벌죄 이거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또 나왔네요. 반벌죄만 벌써 세 번째 나오네요. 문제에서. 자 14세. 자 이거 기억나죠? 의사 능력이 있는 피고인 아니 의사 능력 피해자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인은 필요치 않다. 따라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철회 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왜 14세 정도 되면 혼자서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회나 불원을 할 수 있고 여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갑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범인을 안 날의 의미는 뒤에 이걸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미필적 인식으로 많이 바꿔놓는다고요. 자, 확정적 인식을 요합니다. 확정적 인식을 한 달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무슨 죄입니까? 네, 반벌죄에 불과합니다. 자, 저건 식무죄가 아니죠. 따라서 자, 저거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둘이 공동정범으로 또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X가 갑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런 반벌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원의 의사가 이쪽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불원의 의사 표시는 을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반벌죄의 경우에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된다고 했죠. 리을도 많이 풀었죠.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1심에 선고되었습니다. 자, 친고죄입니다. 얘가 1심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 선고되면 절대로 고소 취소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1심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관적 불가분 때문에 얘한테도 고소 취소한 셈이 됩니다. 이건 안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일부에 대해서 1심에 선고되면 절대 나머지 놈도 어떤 놈도 고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20번 갑니다. 전자정보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많이 했던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1번 전자정보 그다음에 자 수사기관 사무실을 옮겼어요.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만 그 다음에 당연히 혐의 사실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 정보라고 부르죠. 삭제 폐기해야 됩니다. 삭제 폐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나빠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자
유효기간 7일이죠. 7일. 만약 7일짜리라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 번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하는 순간 영장은 일회용 영장입니다. 영장은 이미 실료되었고요. 따라서 아무리 유통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목적물 동일 장소라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많이 풀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약간 자 여러분들 생소한 선지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정보 처리 저장 장치에 이렇게 보면 영장에 기재된 요구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게 영장에 기록이 없다는 거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압수수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유관정보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자 교정직 문제로 들어갑니다. 교정직 분들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절차가 분리되면 자 14번 문제 봅니다. 절차가 분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우리가 공범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증인적격이 있습니다. 자 따라 증인적격이 있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 증인 신문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언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증언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 절대 진술 거부권이나 또는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1번 선지가 아리까리한다 하더라도 2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나와야죠. 성명 모형의 경우에는 누가 나쁜 놈입니까? 모용자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피모용자에게 공소 이렇게 미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갑에 대해서 내려진 약식 명령에 대해서 갑이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갑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갑이 성명 모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갑이 피모용자군요. 자, 피모용자 갑이 정식 재판 청구함으로써 모용 관계가 발견되었다면 갑은 부진정이나마 형식적이나마 피고인이 되므로 갑을 깔끔하게 공소기각 판결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용자로 정정을 해야죠.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표시 정정을 하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이것도 우리가 자 최신의 판례로서 연습을 했던 거죠. 아주 최근 판례는 아니더라도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남아있는 한 즉 피고 사건이 남아있는 한 청산 사무는 남아있게 되고 당사 능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사건이 남아있다면 법인의 처리해야 될 사무로서 청산 사무가 남아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자 당사 능력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15번 갑니다. 1번 선지 이것도 많이 했죠. 298조 일시퇴정조항입니다. 일시퇴정조항은 이거는 직접 대면을 제한코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인 대변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신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책문권의 포기도 연결되어 있던 이런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선지는 말이죠. 이거는 이른바 증인 거부권과 관련된 거죠.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하면 서로 공무소 등에 자 승낙 없이는 함부로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147조에 나와 있는 증인 거부권이라 부른다고 했죠. 증언 거부권은 아니고요. 증언 거부권 아니고 증인 거부권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148조 관련해서 증언 거부권인데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자 받을 만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 했을 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이거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 많이 했었죠. 이것도 148조, 3번, 4번 선지 두 개 묶어놓고 148조 증언 거부를 자 가시면 되는 거고요. 증언 거부할 때 자신이 형사 소출을 당할 염려가 있다. 이거는 이미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드러날 염려를 가리키는 것이고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선지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15번의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간이 공판 이것도 아주 뭐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간공으로 심판하는 것이 현재 부당합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를 틀리면 조문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문 얼마나 요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자 취소해야 된다. 먼저 이거 봐야 돼요. 자, 근데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하면 빨리 가다가 갑자기 천천히 갑니다. 검사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틀렸거든요. 286조의 3 조문 문제거든요.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 간공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등이 간주되죠. 자, 증거 등이 간주되어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항소심에 가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또는 증거 동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부인 안 되고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2번도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3번이 정답이군요. 갱신. 자, 301조의 이 조문입니다. 조문. 이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잘 보라고 했고요. 정답이 3번이군요. 그런 것. 그다음에 4번도 많이 했죠. 검사가 신문할 때는 다를 바 없다라고 했으나 변호인 심할 때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심할 때 부인하면 그건 자백으로 볼 수가 없죠. 부인이니까 간공으로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보면 1번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자, 기억나죠?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플러스 공공. 자, 누가 입증합니까? 행위자 증명. 어머어머 맞는 걸 엑스표쳐버렸네요. 자, 명상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죠? 명상만은 피고인이 거증 책임집니다. 그래서 행위자 증명 맞아 진실 플러스 공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성. 자, 진술 증거의 임의성 309조와 317조에 있는데 말이죠. 309조는 자백 임의성, 그다음에 317조는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 자, 임의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검사가 지는 것이고요. 따라 검사가 그걸 증명 못하면 증언력 부정됩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공소 제기된 범죄의 구속 요건 해당 사실 이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전부 다 검사에게 있습니다. 명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검사에게 따르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선지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지만 아주 허접한 아주 쉬운 자, 이무죄 초문에 앞서 명상을 제외하고 전부 다 검사에게 있다니까요. 자, 제출의 임의성 이거 피고인의 증명이 아니라 검사가 거증합니다. 명이 뭐죠?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플러스 공공. 상이 뭐예요?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이것만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 지우고요. 나머지 전부 다 검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갑니다. 자유심증주의. 자, 조금은 까다로움이 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전문가적 소견에 맡김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 봅니다.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했을 때 이럴 때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하는 부분만 추신하고 나머지를 자 배척할 수도 있다.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 배척할 수도 있다. 이게 자유심증주의의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자고요. 살인죄와 같이 아주 중형이 선고될 범죄의 경우에도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아무리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간접 증거만 가지고 저런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 없는 그러한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 조서와 그다음에 공판정에서의 진술. 자, 공판정에서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입니다. 공판정에서 진술보다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면 자유로운 심증으로 자 경찰에서의 진술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공소시효. 이건 뭐 간단하죠. 자 1번 선지 봅니다. 1번 선지가 이것도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자 요즘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올해 또 이례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제 기본서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이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 뭔가 악성 글 이거를 올리기만 하면 전파 가능성 때문에 범죄가 종료되는 겁니다. 즉, 게재 행위의 종료만 가지고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공소시효는 언제로부터 진행합니까? 범중시 따라서 요 시점부터 막바로 공소시효는 진행됩니다.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1번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미수범 많이 했죠. 미수범은 언제가 범종입니까?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이게 키워드라고 했죠. 자, 공범 중 한 놈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행위까지 미치죠. 다만 그거는 공소 제기 시로부터 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후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이미 공소시효 정지는 손을 떠났죠. 자, 이건 정지됨이 없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뒤에 가서 아무리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은 조문이죠. 조문 253조 2항 아니겠습니까? 공범 중 한 놈에 대한 공소 제기가 되면 시효 정지가 되고 그건 다른 공범죄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왜? 공범 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자, 20번 갑니다.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1번 가겠습니다. 소변 채취. 자, 여러분들 오줌 뽑기 알죠? 체뇨. 자, 이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아니면 압수의 방법으로 아니면 감정에 필요한 처벌의 방법으로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취하면 된다고 했고, 자, 만약에 압수의 방법으로 또는 뭐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소변 채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이러한 유형력 행사도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됩니다. 대로변에서 홀딱 벗겨놓고 소변 채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든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많이 나왔었죠. 자, 이거 218조 영장주의 예외 6번째. 자, 아닌자로부터 닌자 케이스라고 했죠. 아닌자로부터 영장 없이 임의 제출 받았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고요? 낙광입니다. 왜? 소소보로부터 이렇게 임의 제출 받은 것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을 뿐 아닌 자로부터 한 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위수증이 되죠. 위수증은 증거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거 가한부 있죠. 가한부랑 환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를 잘 보라고 했죠. 검사 또 사경 나오면 이거는 218조의 2의 제 2항에 따라 이거는 무조건 하야한답니다. 그래서 가한부 청구를 하면 검사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뭐 기출 한 10대 더 나왔을 겁니다. 자, 관리 책임자가 있고 영장을 소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각각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따라 영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전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검찰직, 교정직 문제가 13문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예년처럼 겹쳤었고요. 7문제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방문각에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 제가 산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좋은 결과 잘 기다리시고요. 꼭 면접반에서 뵙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